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죠. 이 지사는 영상 선언문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강력한 경제 정책을 통해서 공정성장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대권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열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7시 반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영상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으면서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 확충에 더해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으로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야 지속적인 성장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가능합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쭉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흑백으로 쭉 가다가 중간부터 이제 점차 컬러로 변했거든요. 여기가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준비된 후보다 본인의 성과를 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신 거죠. 네. 이 보통 이제 흑백으로 하는 것은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거고, 예. 이제 컬러로 밝아지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뭐 이런 측면을 보통 우리가 영상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특별히 잘했다라고 뭐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역시 이제 준비된 후보고 정치권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예. 국가 비전을 정확하게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어제 이제 그 이틀 전이죠. 윤석열 총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좀 확실히 좀 다르죠. 윤석열 총장이 좀 준비되지 않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약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에 비하면은 아주 좀 정상적으로 잘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말 그 6월 29일 날 불과 이틀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했고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으로 한 이유도 그것도 어떤 뭐 대치되는 효과도 고려했을까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네. 일단 뭐 새롭고 좋네요. 네. 시각적 효과도 있고 예. 물론 뭐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뭐 싫지는 않네요. 네. 화면 효과가. 근데 이제 아마도 그 코로나 전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고 본인이 이제 지방 행정을 책임진 경기도 지사잖아요. 네. 행정의 일선에 있는 분이 이런 비상 상황에 그러니까 뭐 세가 결집되는 이런 행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거고 예, 예.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예. 이재명 합니다인데 이 합니다라는 구호가 4.7 재보선 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썼던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죠? 예, 예, 맞아요. 예. 합니다, 박영선. 예. 왜 그걸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결단력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헌법 정신도 얘기하셨고 뭐 공정과 국민 기본권 얘기도 좀 하셨는데 예.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흐름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이 암시하는 바는 제가 볼 때 청와대하고 차별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근데 민선 내용을 보면. 4기를 언급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정권의 그 모습은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내 경선의 상황에서 예. 이재명 지사가 당에서는 소수파였고요. 네. 지금은 많이 세가 늘었습니다만 예. 또 비주류였기 때문에 당내 주류였던 친문 친노에 대해서 포용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가 뭐 당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계승의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뭐 단절하겠다고 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도 역시 민주당의 적통성을 잇고 있는 후보다. 예. 뭐 이 부분을 저는 뭐 강조하려고
저 표현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구에서도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내면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되게 출마 선언도 약 그 영상으로 다른 후보보다 소규모로 한 것 같고 캠프도 굉장히 작게 차렸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네네네. 주요 인선도 흔히 말하는 이재명계는 좀 약간 제외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이재명계가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은 원래 안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주류라는 점을 극복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친노 친문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예. 이 측면에 있어서 친노 친문에 해당되는 분들을 가능하면 전문에 앞세우는 것들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과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좀 부태스럽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고 슬림화해가지고 이 영상 시대에 맞는 미디어 시대에 맞는 그런 캠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이재명 지사 오늘 출마 선언을 이제 마치고 오늘 고향인 안동 그리고 내일은 기자들이랑 질의응답도 갖고 이렇게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본선에 안착하고 최종 대선 후보로 올라가기까지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향 안동을 방문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 이후죠 승리했던 이 필승 카드가 존재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걸 이제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예.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많이 상쇄되었습니다만은 지역주의가 우리 정치권 일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영남을 연고로 한 민주당 후보를 내서 영남에서 보수 진영의 표를 어느 정도 갈라치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영남 후보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그런 뭐 범주에서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향을 안동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는 뭐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위 주자이고 또 제법 앞서 있는 1위 주자이기 때문에 타 후보들과의 갈등 상황보다는 통합적 상황 그리고 선거 이후에 원팀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정책 대결 위주로 가는 쪽으로 아마 선거를 경선을 진행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상대 측의 후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까지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하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이재명 지사가 풀어야 될 만한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7월 11일 날이 컷오프 아닙니까? 네. 예비 경선. 그다음에 9월 5일이 본 경선인데 예. 이제 저 과반수 이상을 점하는 후보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로 가게 돼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 캠프의 초미의 관심사는 압도적인 승리일 겁니다. 결선 투표 안 가기 위한. 예, 결선 투표로 안 가면 상황 변수가 많이 생기고 단일화 효과라든가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의 결집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고 안동을 방문하는 것도 그런 네. 맥락으로 저는 봅니다. 단순히 고향 말씀하셨지만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동 갔다가 또 호남을 가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전략적 두 군데를 동시에 가겠다는 얘기인데 안동을 간다는 것은 영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독식하겠다라는 예. 의미입니다. 그 선거인단이라든가 독식하겠다는 의미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 경쟁력이 있고 그거를 굳히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위에 그치지 않고 압도적 1위를 하겠다는 예. 의도를 보인 걸로 그리 이해를 합니다. 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재명 지사 여권의 지금까지 1위인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했고 엊그제는 야권의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방식은 다른 것 같고요. 그럼 두 출마 선언만 딱 봤을 때 어떤 출마 선언에 국민들이 더 공감을 했을까? 물론 진영마다 다르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이 굉장히 잘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윤석열, 총장께서 상당히 못했다.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평판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태도에서도 바로 표시가 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말씀하시는 태도가 네. 이 고개를 많이 젓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적이 됐고요. 또 당일날 그 부인이
또 따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인터뷰를 모 언론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본인에게 나와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예. 오히려 그것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컨벤션 효과를 윤석열 총장은 별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재명 지사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정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예. 정책 이야기밖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후보 등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보다 저는 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두 네. 여야의 대권 주자 1위에 대해서요. 박진영 교수님의 반어법이 아주 멋지십니다. 잘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으로 시작하는. 예, 근데 이제 두 분의 입지점이 좀 달라요. 네. 한 분은 정치 참여 선언을 처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의 호응과 지지 모습을 일정 부분 끌어내야 되고요. 네. 또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그 참여 선언의 이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그간의 전원 정치다 뭐 이런저런 비판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세결집이 별로 의미가 없고 그걸 보여주는 게 정말 소모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새롭고 좀 더 부드럽게 연성의 이미지로 가져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처지여서 두 분의 입장을 동시에 놓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 힘든데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기의 진영의 범위를 벗어나서 중도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 때 원래 중도화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 지지층이 굳건할수록 더 유연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쨌든 혹평하기는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어제 4일간의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되고 대선 경선의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대통령 취업준비생이라는 컨셉의 국민 면접 그리고 TV 토론도 4차례나 치르고요. 좀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흥행 여부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흥행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도 구성원입니다만은 네. 사람이 흥행하는 거지 테크닉이 흥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후보들에게 자기 이야기, 자기의 내면의 것들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말할 기회죠. 제가 늘 그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의 입은 밥 먹으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말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죠. 예. 컨벤션, 흥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게 되면 오히려 저는 억지적으로 이 제도 시스템, 흔히 하는 이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종속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우려가 있고요.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되 후보들이 자기 장점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주제를 압축해서 백화점식으로 하면 저는 재미없을 거라고 네네. 봐요. 더 깊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프랑스 대학 입시 문제처럼 예.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든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 우리 인국공 사태 이 취업에 있어서의 청년들이 느끼는 공정과 또 성인들이 느끼는 공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학적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좀 깊이 있는 논쟁을 해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보지 백화점 수를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하듯이 TV에 경선 있지 않습니까? 연예 프로그램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저는 흥행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4번의 TV 토론이 예견 일단 준비되어 있는데 9명이면 5분씩 따져도 5, 9, 45, 90분, 1시간 반이 넘고 그럼 2시간 그렇죠, 정도가 훅 지나거든요. 5분씩만 그래서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1대1 배틀 방식이라든가 예. 다양한 방식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좀 어떻게 해야지 그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입으로 더 표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 16강전을 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럴 것까지는 필요는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1대1이라든가 또 3명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3명씩을 또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리그를 이렇게 다르게 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제를 방만하게 하지 않는 것. 네. 한 서너 개 주제를 압축을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을 압축을 해서 변별력이 있도록 깊이 있게 하는 것. 이 기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비 경선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살아남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변수는 역시 반 이재명계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일 텐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도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듣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방식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지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고 결과를 꼭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정세균 후보와 저의 결단을 민주당이 경선의 역동성이 있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결단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와 합종 연행을 한다 하는 것은 그런 경선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 간 단일화 범위와 가능성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고 있으니까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지고 뭐 대단한 명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고 있으니까 단일화하는데 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없는 명분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광재 후보님께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뭐 도지사 단일화도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분권의 가치라든가 자치의 가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단일화는 실리적인 세규합이라는 의미 외에는 단일화의 의미가 별로 없다. 반 이재명이라는 그런 그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또 이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의외성이 또 생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약자인 사람이 뭐 2등하는 사람, 3등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이 후보가 되고 이런 의외성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주목성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기대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용이 풍부하고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있어야지만이 저는 흥행이 일어나는 거지 억지 방법으로서 흥행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민주당의 경선 재미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그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언론에도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선언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기자들과 또 90도 인사를 했거든요. 먼저 소통관 찾은 모습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사퇴 전에 들으셨던 말씀이세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이제 경제 공동체인 주인의 작은 출처 정의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네,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근데 그 정치 참여 선언할 때 기자 질문보다 저 소통관 갔을 때 기자 질문이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답은 특히 이동훈 전 대변인의 사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지금 언론의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 혹은 세간의 문제 제기가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국정 운영 자질의 검증과 개인 도덕성의 검증이라는 측면이 계속 구체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어제 안 하셨잖아요. 뭐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답변을 함으로 해서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까 봐서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정치권에서 무응답이라는 것은 세간의 의혹을 확산시키는 계기나 기제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의 방식이나 선택지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든가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든가 이리 가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안 하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 국민을 계속 궁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의 패부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정치 참여선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 행보가 다시 또 연결되고 시작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을 보좌하는 캠프 전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렇게 국회를 찾은 다음에 저녁에는 그 지상파 방송사 뉴스 두 곳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곳에는 좀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은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연대나 입당 나중에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했고 또 추윤 갈등 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또 본인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할 거냐 했더니 수사 의뢰를 해봐야 이 정권이 수사하겠느냐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수사 문제는 이미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를 제외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그렇죠. 예, 이제 본인에 대한 엑스파일 문제, 그 저는 좀 부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네. 이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을 더 증폭시킵니다. 특히 이 모호한 부분들이 본인의 약점일 경우에는 수많은 우리가 상상과 스토리텔링을 뒤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예. 사실 요즘 뭐 우리 연합뉴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언론들은 그런 뭐 그것들을 막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 나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사과하겠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동훈 전 대변인 문제에 대해서도 네. 개인의 사생활에서 몰랐다 이러면 이게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니까 청와대의 대변인이 흔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의를 했다. 그 사람 왜 사의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고 나는 수용했다. 예. 아니면 난 잘 몰랐다라든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말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비판을 받아왔고 저는 저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지지율 곡선이 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방송사 출연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나중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나중에 입당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정치 참여 선언할 때 기자회견 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열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범야권의 유력 주자시니까 네. 사실 정치적으로 논평하기가 매우 힘듭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제가 볼 때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모호해졌다가 조금 다가갔다가 모호해졌다가 조금 다가갔다가 예.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뭐냐면 국민들께서 지금 범야 후보들 단결해서 정권 창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체하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게 선언문에 담았죠. 네, 이 압박을 온몸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예. 일관된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받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가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보다는 선택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점하고 선제 공격하고 국민의 시선과 마음을 먼저 붙잡는 게 필요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자꾸 시소 타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입당을 조기에 하고 국민들께 그 정체성에 맞는 행보를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입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독자 노선을 갈 것인지 그게 정해질까요? 저는 뭐 지지율이 높으면요. 네. 독자 노선을 계속 가면서 야권 단일화 형태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 보고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예. 그러면은 뭐 당에 입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 특성이 이제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우호적인 의원의 숫자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예. 그때는 저는 입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 24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이 가서 축하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거를 오롯이 나를 축하해주러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상황일까요? 아마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겠죠. 식사도 네. 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한번 행사에 오신 분인지 예. 과연 나를 지지해 줄 있는 분인지 판단을 할 거고요. 또 안에서 이 좀 포스트 역할을 해줄 또 중진 의원의 역할 이런 것까지도 고려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24분의 그 축하로 갔잖아요. 네. 그 당내에서는 뭐 가지 말라 말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아니요, 그런 건 그럴 리는 없고요. 예.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의원들은 정도군요. 계셨겠죠. 예. 근데 어떤 행사장에 온 사람들의 숫자가 꼭 세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어제 연세대 그랜드 볼륨에서 한교안 대표가 예. 출판 기념회를 하셨어요. 네. 어제 현역 의원만 43분이 오셨습니다. 현역이 아닌 전직까지 포함하면 한 60분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세력으로 놓고 볼 거냐 이러면 응당 사람들이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듯이 네. 윤석열 총장의 24명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조금 숫자가 적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액면을 본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움직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수가 막 지지해서 심지어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 탈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윤봉길 기념관에서 매원 기원연관에서 보면 예. 제가 볼 때는 그럴 정도의 세력은 못 보여줬다. 그 성공한 규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 논란들에 대해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선언을 한 직후에 인터뷰를 하고 어제 보도가 된 거죠. 우선 몰랐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을 보더라도 네.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세간을 달구고 있는 X파일에 대해서 부인이 언론하고 공개 인터뷰를 했는데 아침 일찍 나온다고 못 들었다. 집에 가서 챙겨보겠다. 이것도 좀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캠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리 대응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대응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리 대응 말씀이신 거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역할 분담, 예. 공식적인 부분하고 비공식 부분의 역할 분담, 뭐 이런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는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식의 틀을 가두는 만드는 방법인데 예. 그 첫 번째 원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행위나 언어나 내용은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무슨 모 검사와의 동거설, 그 다음에 뭐 접대부설 이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말씀의 뜻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민적으로 몰랐던 국민들한테까지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왜 이렇게 부적절한 대응을 저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자르고 치든지 뭐 법률적인 대응을 하든지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부인을 내세워가지고 그것도 부정적인 개념틀을 사용해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뭐 상황? 동의합니다. 뭐 네. 대형 실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아무도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금단의 언어를 본인 스스로가 꺼내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이 부인이 예. 벌써 이렇게 언론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의 이 부인 같은 경우에 언론에 회자되거나 뭐 그런 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큰 실수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흔히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인은 또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여사님이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만은 국가의 예산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국가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성이나 사생활 측면에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굉장히 큰 좀 위기적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에 국회의장을 계속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임위 배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특히 상임위 중에서도 법사위 배분이잖아요. 근데 계속 만났다가 서로가 완고하니까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지금 2년째 끌고 가고 있는 네. 이슈인데요. 사실 어제 이제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뭐 이 다시 재배분 문제를 논의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결렬됐습니다만은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법사위에서 사단이 났어요.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들을 단독으로 전체 일을 소집해서 물론 뭐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네. 몇 개의 법안을 단독 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이 소집 42분 전에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다. 이거는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국회라는 게 지금 가도 건너가는 데까지 10분은 걸리는 예. 공간인데
오지 말라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단독 처리를 했어요. 어제 처리한 법안이 손실보상법, 네. 그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뭐 이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에요.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우리끼리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위원장 대리를 했던 민주당 박주민 간사가.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지, 예? 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의원의 전통이 생겼는지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의회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이건 강탈해 간 거예요. 네. 결국 운영위원장 원래 여당 원내대표 가져가는 거니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본회의장에서 단독 처리할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원래 하던 거잖아요. 새로운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강탈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원래 정해진 대로 이렇게 제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 뭐 법사위원장이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치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첫 번째가 투쟁입니다. 예. 이익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지지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투쟁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투쟁만으로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이제 통합을 하고 합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법사위 문제가 이 누구가 다 이기는 구조, 야당이 이기는 구조, 네. 여당이 이기는 구조가 아닌 절충안으로서의 나누는 구조를 예.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자꾸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책에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국회의장께서 좀 주도하셔가지고 예. 그런 좀 자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렇게 그 법사위 권한을 좀 분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야당 입장에서는 예. 법사위를 가지고 와야지 국회 전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예. 이건 역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소수자가 늘 막아버릴 수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다수의 그 흔히 하는 횡포만 있어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권한을 나누고 하는 예. 그 좀 그런 좀 묘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